자, 이번 시간은 교재 51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에다가 인접성까지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51페이지 괄호 2번 인문적 특성은요, 용병가 세 가지 기억나시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52페이지 1번 용도의 다양성 용자 체크하시면 되고요. 내려가서 목차 2번 병합 분할 가능성 병자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3번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가짜 체크하시면 용병가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용병가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자, 용도의 다양성은 이 그림으로 해결되죠. 나지가 있어요. 자, 이 나지 위에는요, 자,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고, 학교 짓고, 모든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이게 바로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이면 주택을 짓는 것이 가장 좋을 거고요. 상업지이면 상가는 좋겠지. 그 용도에 따라서 가장 효용가치가 큰 용도를 선택하자. 얘가 바로 최유효 사용일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효용가치가 큰 최유효 사용, 최사의 용도를 선택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 하게 되면 1번 아주 빈출입니다. 1번 토지의 부정성과 함께 용도의 다양성은 밑줄 하세요. 최유효용의 판단 근거 몇 줄. 최유효 사용, 최사의 강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유효 사용, 최사만 나왔다면 뭘 떠올려? 바로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사의 용도를 선택하자.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이어서 3번 보시면 용도를 바꿔요. 용도 전환 통해서 토지의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다. 토지의 창조적 이용은요, 쉬운 말로 부동산 개발하시죠. 그러니까 임야를 개발해서 공장 부지를 지어 용도를 바꾸잖아요. 예. 또는 후부지와 이행지는 뭐죠? 용도가 바뀌는 땅이죠. 모두가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4번 중요합니다. 밑줄 하세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증가 밑줄. 경제적 공급. 자꾸 나오잖아요. 경제적 공급입니다. 자, 경제적 공급만 나왔다면 똑같은 말로 용도적 공급입니다. 용도적 공급은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정성 때문에 땅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키잖아요. 그러나 용도를 바꿔서 얼마든지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바로 용도의 다양성 때문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시면 따로 경제 공급의 예 화살표 1번, 2번, 3번, 4번 나왔습니다. 1번 네모되어 있죠. 빈출입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뭐냐? 수면 매립입니다. 수면 매립은 물리적 공급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땅으로 이용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용도 전환입니다. 두 번째, 택지 조성. 농지, 임지를 택지로 개발한대. 이것도 공급이 늘어납니다. 경제적 공급입니다. 다음에 3번이 따로 후보지와 이행지되어 있죠. 후보지와 이행지 메모됩니다. 후보지는 대분류간 용도가 바뀌어요. 이행지는 세분된 용도 지역 간의 용도가 바뀐대요. 다음에 4번 네모 4번요. 자, 4번도 출제가 여러 번 되고 있습니다. 뭐냐? 네모. 얘는 바로 집약적 이용입니다. 집약적 이용. 어떤 땅이 있어요. 자, 이 땅에다가 1층 짓고 2층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10층 빌딩을 지어버리면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얘가 뭡니까? 집약적 이용. 따라서 집약적 이용, 다른 말로 입체적 이용. 집약적 이용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무슨 공급?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용도의 다양성만 나왔다면 적어도 이 두 개 단어, 최유상이 강조가 되고 경제공업을 의미한다. 얘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얘만 떠올려도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거, 구조를 많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키워드, 이거만 제대로 알더라도 오히려 점수를 더 잘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이어서 용병가 중에서 고로 2번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자, 병합 분할도 뭡니까? 인간이 합병하고 인간이 분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입니다.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병합 분할만 나왔다면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3번하고 4번을 설명을 드리는데 4번은 쉬워요. 4번부터 먼저 보세요. 4번 보게 되면 자, 첫 줄 끝에 보시면 하나만 단어 밑줄 하세요. 폴로테이지 현상 밑줄. 자, 폴로테이지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폴로테이지는요. 합필하다, 합병하다, 합치다. 그러니까 이제 폴로테이지, 합필, 합병하다, 합치다. 이게 바로 폴로테이지 현상입니다. 폴로테이지와 또는 어셈블리지 있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폴로테이지나 어셈블리지나 모두가 합치다, 더하다, 합병을 말해요. 이제 4번은 쉽고 다음에 3번이 조금 까다롭네요. 3번 보게 되면 밑줄 하세요. 첫 줄. 토지 이용에 대규모화를 통해서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 하며 밑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모의 경제. 자,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자, 6번 병합 분할 가능성에서 자, 설명 나와 있죠. 규모의 경제와 불경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땡땡 땡땡 네모 나옵니다. 자, 시험의 포인트죠. 핵심 단어.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앞으로 규모의 경제만 나왔다면 말을 어렵게 보지 마시고 더 쉽게 말하면요. 규모의 경제는 대규모. 예를 들면 자, 작은 땅이 있어요. 작은 땅. 이 작은 땅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큰 땅으로 만들죠. 이거 뭔가 합병. 그러니까 작은 땅을 합병해서 큰 땅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아주 큰 대규모의 공장을 지었습니다. 대규모. 그럼 뭡니까? 큰 공장을 짓게 되면 뭐가 가능하죠? 대량 생산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합병을 통해서 큰 공장을 지어서 대량 생산하게 되면 물건을 많이 만드는 만큼 이 물건의 상품의 평균 단가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죠. 얘가 바로 규모의 경제. 한 번 더. 대량 생산할수록 자, 상품의 평균 단가는 적어진다고 했죠. 이때 평균 단가가 다른 말로 평균 비용입니다. 얘가 절감이 됩니다. 그럼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할수록 많이 만들수록 평균 등이 절감된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 앞으로 모의고사 보시면 속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요, 장난쳐. 규모의 경제는요, 요거 싹 지워버리고 여기다가요, 한계 비용. 틀린 겁니다. 반복합니다. 규모의 경제는 한계 비용과 관계된다. 요겁니다. X. 예. 무슨 비용? 평균 비용. 그럼 다시 많이 만들수록 평균 비용이 절감되면 뭐라고 했다? 규모의 경제. 근데 많이 만들수록 너무 많이 만들어버리니까 오히려 평균 비용이 증가돼 버려.
이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만들수록 오히려 평균면이 증가되는데 그러면 사업 망하는 겁니다. 예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른다? 규모의 불경제. 예를 들면 자, 저희 공인모도 관계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학원 오다 보니까 이제 책이 와서 너무 바쁘더라고요. 여러분 프린트로 지금 늦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내일부터 배달되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책은 이제 오늘 저녁에 도착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그 따로 택배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자, 공인모에서 책을 찍어요. 책을 기본서 세트를 기본서. 그러면 기본서 세트를 한 권, 1차, 2차 전부 다 세트를 한 세트 딱 한 세트를 찍어버리면 책가입이 얼마 들어갈까요?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왜? 책마다 저자가 쓰게 되면 책 쓰는 인쇄 그것도 줘야 되고요. 또 한 부 인쇄해버리면 비용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는 수천만 원 훨씬 더 넘어갑니다.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 세트를 한 세트를 안 찍고 천 세트를 찍었다. 1000권. 1000권 찍으면요 그만큼 경비가 절감되죠. 예. 이거는 금방 나갈 거예요. 얘가 뭡니까? 규모의 경제. 왜요? 적재는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건 좋아요. 그런데 계속 찍는데 10만 권을 찍어야지. 10만 권 팔려요, 안 팔려요? 10만 권 찍게 되면요, 평균 비용은, 물론 책값은 인쇄비가 적어지지만은, 종합적으로, 10만 권 같으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공인부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 절대 10,000권 이상 못 팔아요. 못 팝니다. 10만 권 같으면요, 재고가 9만 권이 넘어가. 창고에 재고가 잔뜩 쌓여서요, 이때부터 창고, 보관비, 임대료, 물류비용부터 해, 광고비부터 해가지고 비용 감당 못 합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이 비용은 감당 못하는 거야. 학원 문 닫아야 됩니다. 얘가 뭡니까? 규모의 불경제. 그러니까 적정 생산량까지는 비용이 절감이 돼.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버리면 책값은 인쇄비가 떨어지겠지만 다른 비용이 전부 다 올라가거든. 팔지를 못해서. 이때부터는 감당이 안 돼. 얘가 뭡니까? 규모의 불경제. 생산은 어디까지가 좋다? 요까지요. 요까지. 얘를 넘어서게 되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바람직하다. 무슨 비용? 평균 비용 절감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단어만 딱 나왔다 하면 뭘 떠올려? 크게 만드니까 합병. 그러니까 무슨 비용? 평균 비용이지 한계 비용은 틀린 말이다. 여기까지 끝. 자, 계속해서 이제 병합분할 끝났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설명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까지 되어 있죠. 4번까지 맞죠? 그러면 위에 여백이 많잖아. 아래도 여백이 많고 여백에다가 따로 요 하나만 적어줄래? 동그라미 5번 적어줘요. 하나만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백에다가 5번 적어주고요. 기의 원칙 적어줍니다. 기의 원칙. 다음에 화살표 한정가격 적어주고요. 병합, 분할은요. 여기까지 공부하면 아주 기분 좋은 공부가 됩니다. 전부 다 감정평가와 관계되는데요. 어떤 원칙? 기의 원칙. 어떤 가격? 한정가격.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기의 원칙이 뭡니까? 한정가격이 뭡니까? 얘는 이제 감정평가 파트 관계되는데 사실 얘도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제 설명만 잘 따라오시면 좀 쉽게 이해는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는 예를 잘 따라오세요. 도로가 있습니다. 자, A라는 땅이 있고 B라는 땅이 있습니다. B는 어떤 땅? 막혔어, 꽉. 맹지. A는 도로에 접했는데 B는 맹지. B가 땅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요거 A하고 B를 보게 되면 B가 너무너무 나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땅은 바로 앞에서 보았던 최유효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가장 좋게 만들면 최유효 사용으로 최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A하고 B를 뭐하자? 합병. 합병하니까 딱 멋지잖아요. 자, 따라서 왜 합병합니까? 더 큰 효용가치, 최유효 사용이 되기 위해서 합병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죠? 합병 전 토지고, 얘는 합병 후 토지입니다. 그림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어느 게 땅값이 더 비싸? A. 예를 3억 잡을게요. 얘는 맹지잖아. 맹지니까 2억 잡을게요. 그럼 그림 한번 풀어주세요. 합병 전 토지 가격 합계 얼마? 몇 억? 5억. 합치니까 5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하게 되면, 합병하게 되면요, 토지 가격이 5억만 될까요? 5억 플러스 알파가 될까요? 플러스 알파. 가치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한 6억 잡을게요. 물론 이보다 더 크겠지만 6억 잡을게요. 그래서 합병하니까 가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합병을 통해서 얼마가 더 가치가 늘어났습니까? 1억. 이때 1억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요, 순정가액입니다. 따라서 합병을 통해서 순수한 가치 생각하면 1억 늘어났잖아요. 자, 이제부터, 자, 잘 따라옵니다. 지금부터 기원칙 들어갑니다. 기원칙. 합병을 통해서 순정가액이 1억이 늘어났잖아요. 이때 전체 가치가 1억이 늘어난 것은 A만이 1억을 만들었다? 아니지. B만이 1억을 만들었다? 이것도 아니지. 결론은요, A도 기여했고 B도 기여해서 전체 가치를 1억을 만든 거잖아요. 얘가 바로 기원칙입니다. 기원칙. 그러니까 기원칙은 보세요. A라는 부분, B라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어울려가지고 전체 가치를 크게 만들었다. 프로야구 보세요. 프로야구. 왜 우승합니까? 한 선수가 잘해서 우승한 거 아니잖아요. 1번부터 9번 타자까지 투수부터 모든 선수가 기도가 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크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기원칙입니다. 기도가 크다 말입니다. 자, 기원칙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기원칙은요, 어떤 부분들이 그만큼 전체 기도가 크다. 부분이 전체 가치를 크게 만듭니다. 얘가 바로 기도가 크다. 기원칙입니다. 합병하니까 값어치가 커졌잖아요. 다시. 자, 이때 A하고 B를 보자. 그럼 도대체 1억 가치가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A가 얼마 기여했고 B가 얼마 기여했고 이 구체적인 기여도 금액입니다. 얘가 정확한 기여 원칙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합병 전 토지가 A가 3억이고 B가 2억이잖아. 합병 전 토지가 전체 5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겠죠. 5억 중에서 A가 3억이면, 5억 중에 3억이면 몇 프로입니까? 예, 60%. 그럼 B는 나머지 몇 프로죠? 2억. 40%. 따라서 결국 A하고 B의 기여도는요, 60%, 40%만 넣어주면 돼. A가 60% 기여한 거고, 가격 비율. B가 40% 기여한 거라. 뭔지 아시겠죠? 거기 되면 이제 전체 가치가 1억이면요. 1억의 60%가 얼마가 된다? 6천만 원. 1억의 40%가 얼마가 된다? 4천만 원이에요. 얘가 바로 기원칙입니다. 그래서 결국 합병을 통해서 가치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A가 60% 6천만 원 기여했고 B가 40% 4천만 원 기여해서 1억을 가치를 크게 만들었잖아요. 여기까지가 바로 기원칙입니다. 기원칙. 설명 들었습니다. 기원칙. 다음에 얘가 반영된 게 한정가격이야. 한정가격. 자, 한정가격도 또 설명드립니다. 제 설명 따라오시면 돼요. 다시 이 그림 보시면서 A가 답답할까요? B가 답답할까요? 예, B가 답답하지. B가 답답하지.
그래서 B는 얘기합니다. 야, A야, 너 혹시 내한테 땅 팔 수 없겠니? 팔 수 없겠니? 너 땅 따로 시세를 보니까, 그러니까 디스코나 밸류 앱이나 시세를 보니까 적정 가치가 3억인데 네 땅 가치가 적정 시세가 3억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일 당장 현금으로 3억 줄게. 3억 줄 테니 땅 팔아라. 여러분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왜 안 파는지 벌써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럼 좋아, 이제 다음날 또 B는 조건을 바꿉니다. 좋아, 3억에 안 판다면 여기다가 불러서 1,000만 원 웃돈 줄게. 1,000만 원. 1,000만 원.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팝니다. 왜? 뭔가 적은 기분이 들잖아요. 자꾸 올라가. 다음날 2,000만 원 주겠대. 안 팔아요. 3,000 주겠대. 안 팔아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갑니다. 얼마가 될 때까지 6,000만 원. 요거. 네. 그래서 여기다가 좋아, 내가 6,000만 원 얹어줄게. 팔아라. 하면 이때부터는 뭔가 수학적으로 괜찮은 느낌 들잖아요. 여기서 아 좋아, 합리적이잖아. 배분이 맞잖아요. 여기서부터 좋아, 팔게. 얘가 바로 한정가격입니다. 한정가격. 아시겠죠? 한정가격은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A도 기여하고 B도 기여하잖아. 그러니까 같이 커져버려. 그러니까 A의 몫을 이거를 P로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 6천만 원. 그러면 합리적이거든요. 이럴 때 A하고 B에게만 한정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입니다. 만약 제3자 C라는 사람이 A 땅을 사게 되면 3억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게 되면 항상 이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당사자간에서는 항상 합병하게 되면 가치가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궤도만큼 웃돈 주. 궤도만큼 웃돈. 되시겠죠? 그래서 A의 한정가격이 얼마? 3억 유치되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B도 가치가 늘어나지. 그럼 B의 한정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가 요거 버텨주면 되겠지. 네. 2억 얼마? 4천만입니다. 얘가 바로 한정가격입니다. 그래서 A의 한정가격 3억 6천, B의 한정가격 2억 4천. 합치니까 합병하니까 6억이 되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뭐 때문에? 합병. 그래서 합병하게 되면 각각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만들더라. 기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여도가 받는 데만큼 웃돈 주겠네. 무슨 가격? 한정가격. 여기까지.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자, 이런 예가 뭡니까? 작년에 올해 흐름 보게 되면 특히 수도권에 큰 이슈 있죠. 이거 GTX 핫하잖아요. 저는 작년에 그 작년만 하더라도 상기 신도시 개발한대. GTX가 개발되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요 어느 지역이 확 바뀌잖아. 내가 바로 3번입니다. 사회적 위치가 변화되고 경제 위치가 변화되고 행정적 위치가 변화되고 이러니까 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달라집니다. 얘가 바로 인간이 개발하니까 위치가 달라지더라. 위치 가변성입니다. 이 문제 특성입니다. 따라서 아래 표를 보세요. 표를 보니까 사회적 위치 가변성이 얘가 쭉 나오죠. 다음에 두 번째 경제 위치 가변성, 세 번째 행정적 위치 가변성. 얘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되 단어가 많잖아요. 그러면 크게 구별하자. 먼저 사회적 위치 가변성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인구 적어주고. 단어가 되게 많지만은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지? 인구. 사회를 이루는 게 인구거든요. 인구가 되고. 다음에 경제 위치 가변성하게 되면 여기다가 화살표 수익 적어주고. 수익 적어줍니다. 수익과 관계되는 단어들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행정적 위치 가변성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정책.
모두가 정책과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단어를 쭉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인문제 특성하게 되면 용병가 세 가지를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4번 기타 특성은 그냥 패스하세요.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네모 2번 건물의 특성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지와 거리가 먼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56페이지 넘어가죠. 56페이지. 자, 56페이지 보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다 공부했죠. 근데 56페이지는요. 부동산의 속성 또는 본질입니다. 자, 부동산 속성, 본질. 얘는요. 오늘 설명 안 합니다. 왜냐? 얘는요. 매달마다 수업을 안 해요. 저는요. 3월달에 딱 한 번 설명하고 무조건 패스합니다. 왜? 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속성 본질은요. 매달 공부할 동안 중요도가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확인해보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기출표. 기출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출표를 보세요. 자, 기출표를 보게 되면 특성은 다 공부했고요. 4번 부동산 속성 본질이 있죠. 요걸 보게 되면 첫 번째 까만 세모 부동산 본질이 9회 때, 사회성 공공성 10회 때, 접근성 7회 11 13, 거리 개념 1회, 공간성 2 3 13 16 18, 환경성 3회 8회 12, 인간적인 수명 사이클 1회 8회 9회 10 11 12, 토지자본 9회. 자, 요거 출제된 동그라미 숫자가 전부 다 이거야. 15회 이전에 옛날의 숫자, 옛날에. 전부 다 구닥다리 문제입니다. 그럼 15회 이후 때 나온 게 거의 없잖아. 이런 과정을 매달마다 수업한다?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1월달 수업 안 합니다. 안 하고 언제 한다? 3월달에 설명을 딱 한 번 해주고 무조건 폈습니다. 그래서 요 비중은 낮아요. 그래서 3월달에서는 요거 주는 거 빠짐없이 나올 것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패스. 자, 이상으로 총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그러면 이제 자, 드디어 교재 보시면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70페이지. 부동산 경제론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특성, 부부, 연계, 용병가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기출문제 한 문제 보시면 약간의 느낌은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있죠. 기본 다지기 지문. 한 문제만 볼게요. 다 풀면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문제 봅니다. 프린트. 자, 9번 문제. 맨 밑에 9번 문제. 부동산 특성으로 인해 파생된 특징에 대한 설명 중에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언제 나왔다? 기출 22회. 그러니까 이제 문제 스타일을 보세요. 자, 어떻게 요거 박스 해놓고 설명 괄호 기역번, 설명 니은번, 설명 디귿번, 설명 리을번.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단어를 4개 묻더라. 이런 패턴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자, 기역은 활동을 국지화 지역화시킨다. 다 보이죠? 뭡니까? 부동성. 부동성. 니은은 소유 이익과 이용 여로 분리가 되고 임대차성이 발달해야 된다. 느낌 뭐죠? 뭐 때문에? 영속성. 바로 문제가 풀리잖아요. 디귿은 최이율 사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뭐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리얼번은 대상 불호산과 다른 것의 비교를 어렵게 하면서 대체가 제약된다. 이건 바로 개별성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해서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오더라. 박스로 묻더라. 그래서 문제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70페이지. 자, 부동산 이제 경제론 본론 넘어갑니다. 본론. 1절 부동산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매년마다 너대 문제가 늘 나오니까 핵심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수요 공급 보겠습니다. 자, 책을 보기 전에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흐름,
목차부터 체크를 하고요. 체크 보시면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아마 상당히 여백이 많이 보이잖아요. 여백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다가 이제 가볍게 제가 목차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목차를 약간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공급. 자,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은요, 여기서 우리 시험은 문제가 되게 4문제에서 5문제가 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목차가 4가지예요, 4가지.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의 의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수요 공급의 결정연입니다. 세 번째가 탄력성. 탄력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균형가격 결정입니다. 요거 4가지 끝. 우리 시험은요, 2장, 3장, 4장.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 4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의는 쉬워요. 의의에서는 우리 시험은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량과 저량입니다. 그래서 의의에서 유량과 저량이 출제되면 무조건 득점하자. 힘이 강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수요공급의 결정연은요. 자, 바로 수요량의 변화와 다음에 수요의 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공급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집중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탄력성. 탄력성은요, 첫 번째, 탄력성의 개념, 의의가 돼요. 탄력성 개념이 크게 3가지인데요, 3가지. 먼저 가격 탄력성, 다음에 소득 탄력성, 다음에 교차 탄력성입니다. 3가지. 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탄력성을 움직이는 요인, 즉 탄력성의 결정연입니다. 탄력성을 움직이는 결정연입니다. 세 번째가요,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총수입의 관계. 얘를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4번째. 바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균형 가격은요. 자, 2가지인데 첫 번째, 균형 가격을 묻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항상 A급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 가격 관련된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 툴만 잡으시면 거의 다 공부가 된 겁니다. 시험 여기서 계속 돌아가면서 묻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작년 시험도요, 시험은 문제가 이렇게 네 문제. 작년 시험은 네 문제 나왔어요. 네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작년 시험은 요거 강조했거든요. 최근 시험은 얘가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시험은 요거 집중하세요. 했더니 문제가 두 문제가 쏟아졌네. 그래서 자, 수요 증가를 묻는 문제. 그다음에 수요 공급을 둘 다 같이 걸어서 묻는 종합 문제 해서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왔고요. 탄력성은요, 가격 탄력성을 묻는 문제. 얘가 또 나왔고. 그다음에 균형 가격 계산 문제. 작년 시험은요, 하나, 둘, 셋, 넷. 문제가 네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하게 되면 요목차만 잘 공부하게 되면 끝이 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시면요, 1번 수요 쭉 내려서 2번 공급 나옵니다. 1번 수요. 자, 수요는 영어로 디맨드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이다. 공급은 서플라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수요는요, 쉬운 말로 물건을 사는 것이다. 공급은요, 파는 것이다. 사고 판단하는 게 바로 수요와 공급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바로 상단 부분에 약간의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수요. 자, 수요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수요는 무조건 어떻게 출발한다?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이 주어져요. 자, 무조건 주어진 가격에 출발해서 주어진 가격에서 얼만큼 사느냐, 바로 수요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바로 수요 법칙입니다. 자, 공급도 마찬가지로 먼저 가격이 주어집니다. 가격이 주어지고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만큼 파느냐, 생산하느냐 해서 공급량입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시면 콜라를 사요, 담배를 사요, 과자를 사요. 뭐부터 보죠? 요거부터. 항상 가격부터 먼저 보잖아요. 만약 가격이 너무 비싸면 많이 산다, 적게 산다. 비싸면 적게 사겠지. 얘가 바로 수요 법칙입니다. 비싸면 적게 산다. 거꾸로 가격이 싸면 많이 산다. 얘가 바로 수요 법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 법칙은요,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고, 항상 가격과 수량은요 반대로 움직이죠. 화살표가. 그래서 아래 보니까 네모 반비례 법칙입니다. 반비례 법칙. 자, 이 반비례 법칙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바로 우상향 모양이 됩니다. 우상향 모양입니다. 지금부터 봅니다. 그래서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반대로 움직이죠.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우하향입니다. 그죠? 지금 우하향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잠시 본다면요. 그래프. 자, 세로축은 P 가격이 되고요. 자, P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은 수량 Q가 됩니다. 수량 Q가 되고요. 수요 곡선은 무슨 모양? 우하향.
이렇게 보십니다. 이런 모양. 얘가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우하향입니다. 볼까요? 비싸면 적게 산다. 이렇게 되겠네요. 가격이 이렇게 비싸면 적게 사겠지. 다음에 가격이 싸면 많이 산다. 이렇게. 가격이 싸니까 많이 산다. 그래서 이 점을 모두가 이은 곡선이 바로 우하향망이고, 그래서 수요 곡선의 이 그래프는요,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수요 법칙이 나왔다면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가 무슨 모양? 우하향이다. 이거만큼 바로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요 법칙이 되고요. 수요 법칙. 자, 그 다음에 공급 법칙입니다. 공급 법칙. 공급 법칙은요, 가격과 공급량이 돼. 먼저 가격이 주어지더라. 그럼 여기다가 뭘 떠올리자? 예를 들면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누가 짓죠? 건설회사.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공급하잖아요. 아파트 건설회사가 옛날에 흐름이 너무 좋았을 때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공급을 어떻게 했죠? 자꾸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아파트가 오르면요, 자꾸 공급을 늘리더라. 요즘은요, 가격이 내려가지. 가격이 내려가니까 아파트 지어 안 지어? 안 짓더라. 공급을 줄입니다. 따라서 공급자 입장에서 건설회사는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많이 짓고, 아파트 가격 내려가면 아파트 적게 짓더라. 가격과 공급량은요, 화살표가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칙이다? 같이 움직이죠? 비례 법칙입니다. 비례 법칙입니다. 이 비례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면요, 또 네모되어 있죠. 어떤 모양? 우상향이다. 우상향. 다음 시간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래프 형태를 보시면, 자,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자, 우상향은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얘가 바로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이 나왔다면 항상 얘부터 기본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출발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항상 수요건 공급이건 뭐부터 출발한다? 가격. 자, 수요 법칙은요,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가격이 비싸면 많이 공급하더라. 무슨 법칙? 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 얘를 항상 떠올리시고요, 교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교재 내용은 70페이지인데, 이 대한 내용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